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8.6세대 OLED 생산을 위해 앞으로 3년간 4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OLED에 이어 IT용 OLED 패널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재개 시점은 최소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전격적인 추가 감산에 들어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연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달라진 음주 문화에 소주와 맥주 출고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술 덜 마시는 사회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위스키 등 양주를 찾는 소비자들은 늘면서 주류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를 통해 올해 안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성난 민심에 연일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더니 오늘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없애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한 발 더 물러났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실히 개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불공평성이 허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소액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전면 재개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느냐 마느냐에 앞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춘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개인보다 기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조건을 두고 외국인과 기관에 비교해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 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렸을 때 잔고로 유지해야 하는 비율 역시 개인이 외국인 기관보다 높습니다. 기관은 예탁결제형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 종류와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역차별로 꼽힙니다. 제도 개선과 별도로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기준금리가 내려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섣부른 공매도 재개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기업 건전성에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부실 우려에 공매도가 집중되면 실제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좀 확실하게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 거예요. 너무 빨리 내리게 되면은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일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행이 부실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그 위기감이 있었을 때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국채지수와 MSCI 선진지수 편입 필요성은 분명히 했습니다. 채권시장 지수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올해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편입이 가능할 것 같고 MSCI는 이번 정부 내에 무조건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올해 안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개인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오늘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 내용 외에도 현재 금융시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 전기요금 동결하면서 한전채가 쏟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직접 언급을 또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장은 올해 이 한전채 신규 발행 물량을 한 자릿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올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발행된 물량이 한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원장 발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추가 발행은 2, 3조 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시장
시장에서는 올해 20조 원 가량의 한전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원장은 여기에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춰서 보고 있는 거죠. 지난해 이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경색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 시장의 한전채가 과다하게 좀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조절을 하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이 원장 발언에서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원장은 이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슈인데 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감독 당국의 수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사실 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 대출 내에서 이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좀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은 이 PF 대출 자체만 떼어놓고 본다면 연체율은 분명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한은이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 PF 대출 연체율의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내다봤는데요. 예.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좀 보시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배 가까이 좀 뛴 모습입니다. 네. 이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포럼 현장에서는 이 부동산 PF 대출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장도 일부 구조 조정이 없으면 이걸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다라면서 간접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역할은 시장 충격 최소화에 있다면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또 내비쳤는데요. 금감원은 지난해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또 추려서 현재 300개 사업장을 내외로 추려서 집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출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은 우리들 현실과는 좀 다소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이 당국이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면서 이게 통화 정책을 통한 긴축 효과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금감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원장은요,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파급 효과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대출 이자 부담을 이제 100만 원을 또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던 차주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으면서 뭐 200만 원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은행권에 이번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금리 인하 지원은 한 180만 원, 190만 원 수준으로 일부 낮춰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좀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한 금리가 연 5에서 7%대 정도가 될 겁니다. 최근에 뭐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 3%대로 또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각종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받았을 때 최하단 금리인 거고 네.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는 한 5% 내외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버텨내기 위한 어차피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버텨내기 위한 뒷단에서의 또 지원 역할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지원은 올해 3분기까지 정도로 한정된 일시적인 이벤트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융당국이 은행 배당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 이런 비판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장은 이 손실 흡수 능력만 충분히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 배당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주주 친화 정책의 어떤 확대 중심은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초에 이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로 인해서 만년 저평가받던 은행주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또 받기도 했었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바로 손실 흡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이 원장은 보니까 배당을 한 40%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25%, 27% 그 정도조차도 하면 안 되는 곳들도 있더라라면서 일부 금융그룹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금감원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셀프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고 뭐 정기적으로 은행 이사회도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또 대형 은행들이 시장을 쥐고 있는 은행권 과점 체제 개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금융시장 활력 제고에 있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이 원장은 뭐 은행권이 비록 주인이 없는 회사들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리스크를 감내한 대규모 투자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예대 마진이라는 안정적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 모습에 좀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내 은행권을 보면 지난해 전체 수익의 90% 이상이 예금과 대출을 이용한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사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일명 이자 장사라고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또 금산분리 완화 등 일정 부분의 어떤 규제 완화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팔았는데 개인과 기관이 끌어올렸군요. 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또 개인이 각각 2,154억 원, 또 78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견인했고요. 외인은 3,09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1,345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832억 원, 기관이 11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어제 850선을 넘어서고 오늘까지도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투심이 좀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흔히들 말하는 배드이즈 굿의 이 논리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어제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투심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유가가 올랐습니다. 유가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우려보다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투심의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잖아요. 이 선호 심리가 일정 정도 회복됐다 이런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또 유가가 오른 부분은요. 인플레이션 유발에는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투심에 작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코스닥 얘기를 했는데 이 코스닥이 더 갈 거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이 상품 등락이 좀 엇갈렸다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3개월 연속적으로 꾸준히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심은 코스닥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0.34%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반대로 선물 인버스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24%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투심이 코스닥이 850선을 넘겼지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뭐 호재가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선박력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나올 만한 호재들은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기업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개사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도 모두 크게 하락했는데요. 각각 3.23%, 4.90%, 3.66% 하락하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IRA와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된다. 따라서 2차 전지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기업들이 수혜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IRA 법안 내에서 분리막 관련된 이슈로 SKIET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 분리막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번 IRA로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좀 유리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시장 내에서 유효 생산 능력이 SKIET가 거의 유일하게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SKIET의 공급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런 기대감 속에 SKIET의 주가 전거래일보다 9,700원, 12.78% 오른 8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요. 기존 82,000원에서 96,000원으로 목표가를 껑충 높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 가운데는 이 삼성 SDI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삼성 SDI는 아직까지 미국에는 생산 기지가 없는데 뭐 특별한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모멘텀이 좋다라는 건데요. IRA의 현지 생산이 수혜 기준에 중요한 현지 생산 세액 공제 AMPC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삼성 SDI가 미국에 있는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이 가동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관련된 수혜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전년 대비 65%나 늘어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혜 범위 역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삼성 SDI가 이런 흐름 속에서 캐파 확대를 위한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목표가를 기존의 83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산유국들이 대규모 추가 감산에 나선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고전 중인 미국, 오랜 우방이죠. 사우디의 발목을 붙잡힌 셈이 됐는데 글로벌 콘텐츠부 김종학 기자와 함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실 이번 일로 긴축 불확실성에 더해서 국제적인 긴장 상황도 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들어보니까 미국이 미리 반대 입장을 사우디에 전달을 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공개된 새로운 사실인데요. 예. 네, 지난 일요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전격적인 추가 감산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이를 미리 거부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로이터 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게 공개한 내용인데요. 존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감산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에 대해서 이 의견을 지금 밝힌 거고요. 우리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라면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은행권 리스크가 잠잠해지기 무섭게 유가가 또 변수가 되는 모습인데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급선무일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미국 정부가 사우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방금 전처럼 이제 백악관이 굉장히 경고성 발언을 내기는 했지만 네. 사우디는 80년 우방이다 이런 점을 그렇죠. 좀 강조하면서 비난의 톤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 중간 선거를 앞뒀던 작년만 해도 사우디가 주도하던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밝힌 뒤에 사우디와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깜짝 감산이 발표된 뒤에는 그 정도의 비난 수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성 좋지 않아서 자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원에 올라타기 전에 오펙 플러스 감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톤도 낮추면서 복잡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고요.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예일대 행사에서
이번 결정이 석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부담이 늘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도 역시 판단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Now, the irony is that such action may be a self-fulfilling prophecy. So higher oil prices complicate the current issue of sticky inflation right now. 네, 결국 연준에서 이 일을 결국 매듭 지어야 할 텐데 이번에도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악역을 맡았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오펙 감산 결정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를 낮추려는 연준 임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연말까지 5.625%까지 이제 기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상당히 또 강경한 입장을 이번에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 발언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입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 또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이 있으니까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유가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 일로 국제 유가 100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매도 세력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더 컸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제 유가가 장중에 한때 8% 넘게 올랐는데 이 과정이 사실 단순하게 이제 수요가 몰렸다기보다는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반사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분석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다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지난달에는 60달러 선을 오가는 저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때만 해도 투자자들은 유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이런 공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공매도 세력이 완전히 상황이 반전된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제시카 하미르 섹소 캐피탈 투자 전략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유 공급량 감축은 이제 공매도 투자자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략이 한 번 쓰인 게 아니고 2020년에도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런 투자 세력들을 겨냥해서 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냈었는데 이와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이끌 주도 세력이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유가는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지금 상당히 소모한 상태이고 또 중국의 소비가 이제 점점 올라오게 되면 가격을 끌어내리기 어렵다라는 진단까지 나오면서 유가 상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전망치를 보면 국제 유가가 올해 말에 이제 95달러, 예. 내년이면 1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굳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에 또 영향을 크게 주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유가 뛰면서 벌써부터 뭐 달러와는 힘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늘 조금 굉장히 보합권에서 머물러서 힘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개장 중에는 오르는 듯 하다가 지금 미국 증시 개장 앞두고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달러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투자자들이 금에 몰리면서 금 가격이 2,000달러 선을 오가는 지금 흐름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틀간 움직임처럼 보통 국제유가가 이제 오르게 되면 달러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예.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원화가 가격이 올라가게 된 그런 흐름을 보게 되는데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이제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직전에 이제 통화 전망 보고서를 낸 골드만삭스의 얘기를 좀 보면은 연준의 정책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차례 추가 인상한 후에 동결 가능성에 힘이 실린 상태였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이번 사태로 원점에 돌아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관건은 원유 수요가 지금의 가격을 받쳐줄 만큼 정말 살아날 수 있느냐, 또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느냐에 정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 상승을 원하고 있는 사우디의 이 아람코를 이끌고 있는 아민 니세르는 지난 1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원유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고 약간 자기들이 원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블러드 총재의 언급대로 미국과 유로존 등의 수요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달 본격적인 감산이 시작되고 나면 경기 지표가 이제 확인되기 전까지 또 시장의 기대치와 연준 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시각차로 인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제조업 지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나올 연준 이사들 발언들과 함께 구인 및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도 나오는 만큼 같이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소맥으로 대표되던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달라진 음주 문화에 맥주와 소주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술에 취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술을 즐기는 문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주류 매장을 찾은 20대 직장인 이은솔 씨. 틈틈이 돈을 모아 위스키 한 병 사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됐습니다. 병당 10만 원이 훌쩍 넘지만 다른 소비를 줄여서라도 위스키를 사 모으는 것에 재미를 느낍니다. 월급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뭐 나갈 돈 다 나가고 뺄 돈 다 빼면은 남는 돈에서 싸게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한 병 사고 나면은 다른 건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지로 취미생활 돈 쓰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발식, 의리주 등 포금으로 대표되던 대학가도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더 적게, 더 다양하게 마시고 술자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28살인데 한 대학교 초반 그때는 소주 맥주 먹고 바로 취하는 이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MZ들도 약간 위스키나 와인 같은 거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맛을 즐기는. 요즘은 좀 카페에서 음료 마시는 느낌으로 맛있는 주류를 먹는다라는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 술집에서 팔고 있는 좀 맛있는 술이 뭐가 있나 살펴보는 것 같고. 음주 문화의 변화는 실제 소주 맥주 소비량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해 성인 인구가 늘었는데도 소주 맥주 소비량은 20% 가까이 줄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주류 소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권위보다는 수평을 중시하는 인식이 음주 문화에도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주류 소비가 늘어난 것도 술을 취향껏 즐기려는 인식이 반영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진짜 술 시장은요, 정확하게 취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디든, 내가 어떤 20대 여성이든, 50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면은 마실 수 있는 게 술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팽배해진 것 같고요. 빨리 마시고 취하는 소맥으로 대표되던 음주 문화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가 달라지면서 주류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소주와 맥주 소비 감소세가 확연한데 그렇다면 이제 전체 주류 시장도 위축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 지난 5년치 소주와 맥주 이 소비 동향을 살펴봤잖아요. 예. 네. 이 전체적인 주류 소비 이 둔화 흐름 이것도 좀 봤는데 좀 뚜렷합니다. 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 자료를 보면요, 2017년 397만 킬로리터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내리막을 걸어 2021년 351만 킬로리터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1% 가까이 감소한 건데요. 예. 이 그동안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수입액이 늘긴 했지만 전체 수입 물량이 41만 킬로리터로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고 또 이게 하향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소주 맥주에서 위스키 와인으로 소비가 좀 일부 돌아서기는 했지만 예. 그보다 소주 맥주의 감소세가 더 커서 이 전체적인 주류 소비의 둔화는 확연해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술을 덜 마시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과거에는 회식을 가면 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술을 강권하는 문화가 많았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런 주류 문화가 좀 차츰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면서 과거 남성 중심의 주류 소비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코로나 기간에 혼술이 늘어나면서 주류 시장의 변화, 술을 덜 마시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주, 맥주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다는 건데 이 주류업계의 고민이 크겠습니다. 네, 이 음주 문화 변화가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가치보다는 이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주가를 보면 국내 주류업체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증시에 상장된 주류 회사가 하면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제주맥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또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을 만드는 창의 에탄올, MH 에탄올 이런 주정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술 덜 먹는 사회로 변화를 보여주듯이 이 회사들의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주류 회사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3년간 51%나 내렸고요. 제주 맥주, 창의 에탄올, MH 에탄올 등 주류 관련 회사들도 상황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 근데 국내 주류 회사들 대부분이 사실 소주와 맥주가 주력 상품일 것 같은데 돌파구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다양해진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주라고 해도 그냥 소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무설탕 소주를 내놓는다 이런 식인데요. 롯데칠성음료가 설탕을 뺀 제로 소주 시장의 선발주자로 나섰는데 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천만 병을 넘기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고 이에 뒤따라서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뿐 아니라 지방 소주 회사들도 다 이런 제로 소주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층 확대에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맥주에서는 알코올을 뺀 무알코올 맥주 라인업을 확대하는가 하면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 마케팅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했던 소품종 대량 생산, 한 개의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시장에서요. 여러 종류로 조금씩 만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서서히 바뀌어야 할 그럴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통일되고 정해진 수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취향을 찾아가는 만큼 소비자에게 그 취향을 찾아갈 수 있는 루트를 이제 대기업 쪽에서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음주 문화의 변화가 이제 단순히 주류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텐데 유통업계도 좀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식은 좀 줄고 홈술이나 혼술 문화는 커지다 보니까 술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마트나 백화점, 편의점 같은 유통 채널들은 주류 시장 변화에 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주류는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특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매장에 이 대형 주류 전문 매장 보틀벙커를 내고 이 고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와인이나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 이 오프라인 매장에 소비자들이 몰렸고 덕분에 이 보틀벙커 1호점이 입점한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늘기도 했습니다. 또 집 근처에서 간단하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이 편의점도 주요 주류 구매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류 전문점 수준의 품목을 갖춰놓은 주류 전문 매점을 출점한다던가 하면 또 4캔에 11,000원 맥주를 넘어서 3캔에 11,000원 위스키, 와인 같은 다양한 주종을 구비하면서 이렇게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주류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이볼이나 좀 고가 술 하면서 3개 11,100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캔보다는 조금 더 상위 비싼 맥주들 그런 것들의 매출이 이게 될까 싶은 것들이 팔리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런 맥주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좀 비싸더라도 좀 내 입에 맞는 거, 좀 고급화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8.6세대 OLED 생산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충남 아산 캠퍼스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지원을 통해 중국에 밀린 디스플레이 산업을 다시 1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여 년간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중국에 밀려났습니다. 일찍이 LCD 시장에서 한국을 넘어선 중국은 OLED 시장에서도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굵기 저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늘 충남 아산에서 2026년까지 태블릿, 노트북 등 IT형 OLED 패널 생산 공정에 총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IT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은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곳이라며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 견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OLED 생산 기술 혁신과 응용 제품 개발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계약학과와 현장 중심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9,000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달 15일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이후 가시화된 첫 성과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와 로봇 등 6대 핵심 산업에 민간 주도로 총 55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인데 이 중 62조 원을 디스플레이에 쏟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난달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하는데 총 한 550조 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그 후속 실행 방안의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달 15일에 삼성전자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총 550조 원의 민간 투자 계획 발표가 났던 거를 시청자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 삼성은 별도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에 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60조 원은 앞으로 10년간 첨단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쓰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실행 계획으로 IT용 OLED 투자 계획이 나온 겁니다. 삼성은 앞으로 3년간 2026년까지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OLED 양산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과 LG 모두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현재 LCD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한 상태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가동을 멈춘 TV용 LCD 생산 라인 자리에 신규 8.6세대 IT용 OLED 생산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이제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세계 최강자인데 이번에 새로 투자한 라인은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쓰이는 건데 이게 첨단 분야나 공정으로 좀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소형 OLED 쪽에서 이제 노트북과 태블릿 쪽으로 좀 더 용도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중소형 OLED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서 56% 정도 차지하는데 세계 1위입니다. 그 아몰레드로 잘 알려진 스마트폰용 OLED가 주력입니다. 네. 삼성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OLED가 주력이 된 지 꽤 됐잖아요. 물론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도 차차 OLED가 지금 채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LCD가 좀 주력입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의 아이패드가 아직도 LCD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랬던 애플도 이제 내년부터는 OLED를 채용한 아이패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OLED는 그 가격이 LCD 패널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로서는 높은 수익성을 가져가게 되겠죠. 이처럼 OLED는 화질이 뛰어나고 또 이제 구부러질 수도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이런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태블릿뿐만 아니라 차량용 자동차 전장 산업에도 좀 쓰여서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활용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는 좀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써서 자율주행 시에 콘텐츠를 시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LED의 활용성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 OLED 기술을 따라잡겠다 해서 만들었던 J-OLED가 최근에 파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J-OLED가 뭐냐면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제 OLED 주도권을 좀 뺏긴 일본이 이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2015년도에 이제 정부 주도로 일본의 이제 경제 산업성이 조성한 민간 펀드와 함께 소니와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설립한 그런 합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보다 먼저 일본이 사실 OLED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었었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가 이제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OLED 투자를 집행해서 2007년에 양산을 했죠. 2007년이면 사실은 아직까지 스마트폰도 이제 막 상용화를 시작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부터 미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중소형 올레드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일본이 좀 부랴부랴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불량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올레드는 이제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일본의 올레드 점유율이 1.9%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2올레드의 사례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대규모 집중적인 투자가 좀 중요하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삼성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신규 8.6세대 IT용 올레드 투자하겠다는 이런 공정은 기존 6세대 공정에서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좀 확대됩니다. 저 지금 나온 표는 이제 14.3인치 태블릿 기준으로 저렇게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대란 올레드 이제 유리 기판 위에 이제 증착을 하게 되는데 그 유리 기판의 크기를 좀 말합니다. 이 기판이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첨단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우리나라 LCD 산업이 중국 덤핑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OLED에서도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올레드 중국의 추격이 거세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좀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투자를 더 확대하고 좀 급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올레드 시장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한 100%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벌써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20%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업과 이제 중국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는 지금 중소형 올레드, 그러니까 중소형 올레드는 보통 9인치 이하 디스플레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기술 격차가 한 2년 정도, 그 대형 올레드 여기는 좀 더 기술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4에서 6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분석이 됩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형 올레드에서는 중국 BOE가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차지한 상황입니다. BOE는 삼성과 LG가 이제 내년에 양산이 될 애플의 아이패드 그 수주를 노리고 있는데 BOE도 지금 이거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이폰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우리 기업들로서는 좀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서 공급 능력을 좀 확대를 시키고 더불어서 지금 미래 기술로 좀 점쳐지는 투명 올레드라든지 아니면 플렉서블 올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더 빠르게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유국들의 기습적인 감산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물가 움직임을 예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 두 달 연속 4%대로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는 지난해 7월 6.3%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공공요금 동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3%대로 내려올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의 체감 온도는 춥습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28.4% 올랐고 신선식품 지수도 7.3%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체감이 별로 안 돼요. 장 보러 가도 그렇고 뭐 애기용품 같은 거 주로 사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뭐 그렇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금리를 생각을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실제로도 변수가 많아 당장 물가가 잡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힘이 실립니다. 물가 안정을 이끌었던 유가가 다시 출렁이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자발적 감산을 결정해 유가가 $90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가 자체의 레벨이 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물가 중에서도 이제 상품 물가 쪽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 하락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적자로 정부가 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또 한미금리 차가 1.5%포인트로 22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 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여온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범 LG 계열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오너 일가 간 배당 전쟁이 현직인 구지은 부회장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요구한 3천억 원에 달하는 배당안 대신 회사 측이 내놓은 30억 원의 배당금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오너가의 배당금 전쟁으로 노조의 원성을 산 아워홈이 지난해 배당금을 3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워홈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제안한 30억 원 배당 안건이 통과된 겁니다. 주총에선 오빠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안한 2,966억 원과 장녀 구미연 씨가 제안한 465억 원까지 세 가지 배당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총 직전에 장녀 구미연 씨가 465억 원 배당 제안을 포기하면서 현 대표이사인 구지은 부회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워홈의 지분 대부분은 4남매가 보유 중인데 오빠인 구 전 부회장이 가진 지분은 38.56%입니다. 60%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세 자매가 뜻을 같이 하면서 세 가지 배당안 중 회사 측 안건이 가결된 겁니다. 장녀 구미연 씨가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노조의 집회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주총 시작 전부터 아워홈 노조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너들의 천문학적 막장 배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아워홈은 지난해 순이익 255억 원 중 일부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3천억 원에 이르는 배당 안건이 통과됐다면 아워홈은 순이익의 12배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돼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서울시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을 낮춘 청년주택을 오는 2030년까지 12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도 기존의 역세권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 도로변까지 확대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 일대의 한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해 2030 세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12만 가구에 달하는 청년 안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는 2026년까지 6만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5만 5천 가구를 추가로 늘렸습니다. 물량을 늘릴 수 있었던 건 지하철역 인근으로 제한됐던 기존 입지를 버스 정류장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추가로 늘어난 5만 5천 가구는 주요 간선도로변 50m 내외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까지 입지를 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도봉구, 금천구 등 일대에도 호재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동북권하고 서남권의 그 면적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동북권과 서남권의 개발이 유도돼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임대료도 더욱 저렴해집니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료의 경우 이전보다 10%포인트 낮춰 주변 시세의 75%에서 85%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충정로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계산해봤습니다. 기존 3,640만 원이었던 보증금은 607만 원 낮아지고 34만 원짜리 월세는 5만 7천 원 저렴해집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는 등의 수익 사업을 통해 관리비 역시 12,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최소 주거 면적도 전용 20제곱미터에서 23제곱미터로 확장합니다. 다만 예전 기준으로 0.9평 수준에 불과해 체감상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주택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보다는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데이터는 아직 확인된 바 없고요. 오히려 입주로 인근 편의시설이 확충되거나 젊은 상권이 형성되면서 기존 아파트 단지의 생활 편의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이 높은 물가와 비싼 주거비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노동계가 내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2,000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24.7% 오른 것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천 원입니다. 노동계가 예상보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공방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급격하게 치솟은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SK그룹 계열사 7곳이 경기도 부천시에 조성 중인 대장 신도시에 친환경 신기술을 개발을 주도할 대규모 연구단지를 짓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서울 마곡 신도시의 연구개발 인력을 집결시킨 LG그룹에 이어 그룹 차원의 연구 역량을 신도시 한 곳에 모으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에는 연구와 업무 지원 시설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SK 이노베이션과 SK 에너지, SK 온 등 SK그룹 7개 계열사의 석박사급 인력 3,000명이 근무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